이거 정말 난제인 것 같아요. 이게 채무가 됐을 때랑 증여가 됐을 때 세액 차이가 달라요. 결혼한다고 뭐 전세자금 주고 이런 것들 뭐 안 걸린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잘 안 걸리게 합니다. 9년 11개월 28일 전 증여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것에 따른 가산세랑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부모님 상속재산 중에 보통 부동산이 60% 이상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6개월 뭐 이내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이죠? 자녀분들도 사실은 그 속내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네. 아니 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자산 가치가 올라가길 바래.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뭔가 유동성이 필요해.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많이 나오는 걸 난 상속받고 싶어. 어떤 분들은 나 지금 뭐 살려고 원래 안 그래도 현금이 좀 필요했는데 나 현금성 자산 가져갈게.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 중에서 주택일 수밖에 없죠. 주택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주택에 대한 또 규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따져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있고 자녀분들이 두 분 있다고 대부분 플랫폼을 좀 딴다 그러면 이 아내분이랑 같이 살고 있던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그 주택은 양도 계획을 지금 세울 수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거처를 바꾸는 건 아주 큰 사회적 변화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하시거든요. 네네. 또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이 남편하고 있었던 추억이 계속 떠올라서 이사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주택을 양도를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받고 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최대한 우선 상속된 낮게 받고 미래에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어차피 비과세를 받는다 그러면 뭐 그 정도는 내겠다. 그것들을 이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저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도움 드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네. 상속인이 혹시 무주택자다. 그러면 뭐 아파트를 상속받는데 좀 더 유리한가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아파트 그 상속 취득하는데 취득세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온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나 낸다고요? 네. 난 지금 상속받는 그 현금이 3천만 원이 안 되는데 상속세는 별개고 우선 네네. 취득세가 막 3천만 원 나오니까 어찌 보면 처음 취득하는 1.1%보다는 더 높은 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2.96%, 이것저것 다 농특세 다 합쳐서 이렇게 지방교육세 합쳐서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면 3.16%세요. 네. 근데 무주택자가 받으면 0.96%입니다. 아, 그래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상속인 간에 한 명이 받고 나서 이분이 상속 끝나고 나서 그럼 내가 팔고 돈 줄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는 것 자체가 증여가 됩니다. 네. 형제 간의 증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무주택자가 누구냐? 네. 형제 중에서 그러면은 한 분이 꼭 계세요. 나머지 두 분은 유주택자더라도. 네네. 그럼 그 한 분이 34를 받고 나머지 두 분이 33씩을 받으면 네네. 이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33.1. 그 1%의 차이도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딱 하신 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무주택자니까 네네. 전체 취득세를 이제 0.96%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세이빙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가장 간단하지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네. 예. 아파트를 상속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미리 팔아가지고 돈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지분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어떤 게 좀 유리할까요? 이거 정말 난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많은 논의가 펼쳐지는 게 재건축 이슈가 있는 네네네. 아파트나 빌라를 받을 때더라고요. 이거는 미래 버티기만 하면 입주권으로 바뀔 텐데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재산을 벌 수 있을 텐데 근데 어떤 형제분은 나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나 빨리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 이걸 팔아야겠다. 물론 이제 이분이 여유가 있으면 그거 가져갈 만큼을 그냥 내가 더 가져가고 현금성 자산을 상속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래 펼쳐지지 않죠. 네네.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속인이 계속 무주택가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분이 상속재산의 그 아파트, 주택의 1%라도 지분을 받아버리면 청약의 기회가 날아가요. 결국은 이게 나눠 가지면 누군가에게는 다 이렇게 주택수가 카운팅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게 하신다 그러면 이 주택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각각의 시점에 맞춰서 양도소득세 내고 끝내시는 게 그 다툼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결국은 텍스적으로는 이렇다라는 이제 제안을 좀 드리는 거랑 이 시점 되면은 웬만하면 팔겠다고 서로 합의를 봐라. 안 그러면 또 질질 끌리다고 보면 이분은 자금 필요하고 이분 자금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계속 피곤해질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죠. 혹시 토지나 원룸 건물처럼 이렇게 시세가 조금 아직 불명확한 경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상속세율이 한 30-40% 이상이다. 네네. 그러면 저는 우선 권해드리는 게 기준시가를 우선 신고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액 자체가 너무 높은 편인데 네네. 이걸 만약에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가액이 껑충 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랑 감정평가 차이가 대부분 공동주택 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정도거든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배 이상, 3배 이상 차이 많이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나머지 재산으로만 하더라도 이제 기준시가로만 계산을 해도 상속세율이 30에서 40% 이상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권해드리죠. 왜냐하면 상속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네네. 우선 이 세부담이 너무 크실 거다. 그러니까 우선 낮게 가져가고 양도는 어찌되었든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니까 네네. 그걸로 세금을 낼 수 있으실 거다. 네. 근데 지금 눈앞에 상속세 못 내서 막 이게 공매로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오히려 근데 너무 어차피 상속세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토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여쭤봐요. 토지의 기준시가가 5억 원입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 가액을 최대한 올리겠다. 그러니까 왜 올리세요? 그러니까 올리면 미래에 당신이 팔 때 세금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걸 8억까지 올리면 양도세가 딱 한 1억 3천 정도 세이빙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상속세는 5억으로 신고하든 8억으로 신고하든 세금은 영원히 되는 거죠. 그런 간단한 것들은 무조건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에 모든 세 가지 신고를 다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뭐가 남아 있나요? 중요한 게 하나가 남은 게 상속세는 신고 세목이 아니세요, 사실은. 좀 어려운 편인데 네네. 신고했다 끝 이게 아니라 결정 세목이거든요. 자, 이제 신고했으니까 9개월 이내 그 신고서를 토대로 우리 세무서가 도장을 꽝 찍어줘서 결정을 내려야지만 이건 끝. 그렇기 때문에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납니다. 신고서를 6개월 이내에 내고요. 그 이후에 9개월 이내에 세무조사를 합니다. 9개월 이내에 네. 실질적으로 세무조사가 조금 많이 진행되는 편인가요? 거의 합니다. 거의요. 예, 오. 상속세를 낸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99.9%는. 근데 이제 약식으로 자체 조사로 끝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가액이 좀 작거나 그러면. 그러나 이제 내가 만약에 세액을 낸다라고 하면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미 세금을 내는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말은 공제액을 다 쓰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건데 우리가 뭔가 빠진 거를 잡아내면은 세금이 바로 추징이 되겠네. 그렇죠. 예, 그런 접근이 되니까 웬만해서는 거의 조사가 일어나고요. 대부분 이제 상속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무조사가 한 일주일 길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일선 세무서가 한 10주 정도 하고요. 재산가액이 50억 원이 넘어가면 그걸 서울지방국세청이나 네. 뭐 중부지방국세청 높은 청급에서 하는데 네. 그거는 기본 3달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뭐 네. 사전 증여, 뭐 증여한 거 걸리겠어 하는데 이때 다 이제 계좌를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추정 상속 재산이나 그 외에 상속 재산 뭐 누락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그러면 세무사님은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돼서도 상담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이 좀 빈번한 편인가요? 우선은 사전 증여로 세무조사가 거의 많이 이루어져요. 10년 이내 계좌 내역 보는 게 그래서 정말 필수입니다. 이 사전 증여가 정말 많이 걸려요. 왜냐면은 이제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혼한다고 뭐 전세자금 주고 이런 것들 뭐 안 걸린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잘 안 걸리긴 합니다. 왜냐? 과세관청이 그걸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거든요. 그게 한 번에 빵 하고 터지는 게 이제 돌아가시면 10년 내 계좌는 금융관련법에 따라서 무조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9년 전에 뭐 이게 사실은 빌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 신고서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증여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이냐. 이게 채무가 됐을 때랑 증여가 됐을 때 세액 차이가 달라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왜 다르냐. 어차피 증여도 그러면 상속재산에 얹어질 거고 아버지한테 빌린 돈이면 똑같은 돈을 그냥 여기 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버지에게 빌린 거라면 네. 그냥 상속재산에만 얹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증여였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증여세 안 낸 거랑 가산세를 내야 돼요.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딱 좀 와닿으실 건데 네네.
9년 11개월 28일 전 증여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그때 증여한 재산가액이 3억 2천만 원짜리였어요. 예. 네. 근데 이것에 따른 가산세랑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때 안 냈던 증여세가 발생을 해요. 네네. 그리고 그 증여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때 너 왜 신고 안 했어? 그래서 페널티죠. 무신고, 예, 페널티입니다. 무신고는 바로 20%. 20%. 예,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네. 원래 내야 되는 세금 안 냈잖아. 근데 이거는 일일당 증가가 돼요. 아, 예, 그다음 연 한 8, 9% 정도 되거든요. 10년치를. 예, 10년 치면 한 90% 정도.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때 이제 신고를 적게 했잖아요. 네. 이거를 빼고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상속세를 적게 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10%. 네. 그 다음에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 상속세도 적게 그렇죠. 냈으니까. 네네네. 그거를 상속세 조사 시점까지 나와서 이걸로 인해서 추징받은 게 이제 3억 원이셨어요. 예. 원세랑 다 포함해서 3억 정도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냥 1억만 내면 끝이었는데 가산세가 막 1억 2천이 나와서 다 합치니까 2억 2천 막 이래 낸다 그러면, 그래서 가끔 이러신 경우도 있어요. 상담 받으신데 상속일 날의 재산은 10억도 안 되세요. 근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10년간 받으신 내역 있냐? 고 아예 뭐 없어요. 예. 수임을 맺고 제가 계좌를 봤는데 네. 한 30억 정도가 나왔어요. 저한테도 안 걸리실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쉽게 발견을 했다 저희가. 음. 그러면 선생님의 신고는 40억으로 해야 된다. 아. 근데 이 증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음.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근데 그때 이제 깜짝 놀라시죠. 네. 아, 이렇게 어떻게 아프지? 막 이러시는데 네. 계좌 내역 보는 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워낙 스킬적으로 그걸 보는 법이 있으니까 금방 매칭시키고 확인하는 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허투루 생각 안 하셨으면 아, 좋겠다. 네. 네. 그럼 세무사님 만약에 낼 세금이 있어요. 근데 현금이 없다. 그럼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정말 이게 좀 약간 사회적 문제거든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상속 좀비라 그래요. 우선은 납부할 세액이 대부분 없으세요. 요즘 제가 네. 뼈저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은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 요즘 논의되는 게 물납이랑 연부연납이에요. 물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을 받으면은 만약에 미래 팔 때 얼마냐 물어봐서 가치를 높여서, 왜냐면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부동산이 팔리세요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이걸 상속을 받더라도 당신이 이걸 평생 팔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건 좋은데 이 시골에 있는 논밭을 아무도 안 사고 아무도 농사를 안 지으면 이거 재산세만 내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부터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땅이 시세의 문제가 아니라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정말 제가 느끼는 게 시골에 이제 나이들도 많이 드시니까 새로 매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차라리 물납으로. 물납으로 하자. 그러니까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를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물론 이제 일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상속 그 세금의 뭐 몇 프로야 되고 막 이런 요건들이 있고, 물납을 할 수 있는 부동산도 리스트가 또 따로 있기는 한데요. 어찌되었던 이게 만약에 팔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유동성이 없다 그러면 이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한번 고민해 보자. 물건으로 납부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가액을 올려서 납부를 하면 더 높게 납부세액이 인정받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고민해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연부연납은 말 그대로 연을 나눠가지고 나눠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납부하는. 예, 맞습니다. 네. 예, 고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연부연납이 그때는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고할 때 한 조각을 내고, 네. 그다음에 최대 5년이어서 그때는 6조각이었어요. 아, 네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조각, 그 다음에 10년간 매년 내가 내야 될 걸 쪼개서 내는 겁니다. 제가 부담을 느껴하는 딱 가액이 실무적으로 경험한 건 5억 5천만 원이었어요. 5억 5천만 원이 되면 처음에 5천만 원을 내세요.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내시거든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자수성가 자산가 분의 자녀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분들도 근로소득을 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다 빼고 나서도 1년에 5천만 원씩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5천만 원이 아니라 이 5억 원에 대해서 사실 이자가 붙어요. 이게 가산금이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네네. 2.9%에서 3.5%로 바뀌어요. 3.5%. 네. 그러면은 처음에 5천만 원 낼 때 5억 원에 대한 3.5%니까 거의 6,500, 7천.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두 분이시면 두 분이 그냥 매년 조금씩 쓸 것만 쓰고 모아서 매년 내는 거예요. 그걸 근데 몇 년을 한다? 10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와 이거는 진짜 쉽지 않네요. 예, 네. 상속 좀비다.
그러다가 이제 한 7년쯤 되면 이제 또 어머님이 돌아가세요. 그럼 어머님이 또 상속세가 나오면 네. 또 어머님의 또 영부연납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러게 돼버리면 극단적으로는 20년을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상속세 준비하고 막 그러면은 와 이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상속금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속금매. 예, 차라리 팔고 세금 내고 끝내자. 네. 예, 왜냐면 저 부동산이 내가 어차피 내가 유지나 관리나 뭐 활용을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엑시트하고 그거를 내가 잘하는 게 뭐 주식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이제 다툼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툼을 좀 줄이기 위한 이런 어떤 팁이 좀 있으실까요? 제 고객 DB로만 했을 때는 최근 한 3, 4년 동안 제가 느낀 게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10건의 원래 다툼은 한두 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2배 올라갔어요. 세너 건은 이제 다툼. 요즘 다툼이 더 네, 많아졌다는 더 거죠? 많아졌어요. 진짜 다툼이 많아졌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 재산이 20억짜리 하나가 있으세요? 하나가 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 선생님이 이거를 팔고 다른 데 뭐 10억이나 5억 두 덩어리로 뭔가 자산의 변동을 생기면 네네. 그때는 뭐 5억짜리 한 덩어리는 자녀를 줘도 되지 않겠냐.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20억짜리 이 덩어리를 주면 선생님도 불안할 거다. 노후 생활도 불안하고 경제적 뭐 주도권을 뺏겼다는 생각도 들 네네네. 거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자녀들 간에 내가 공평하게 줬는가 생각을 해봐라. 네네. 왜냐하면 자녀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돌아가시는 순간 갑자기 자녀들은 엄청나게 많은 표현을 할 거다. 근데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자녀분들의 스탠스가 바뀔까?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자산 증식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또 자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이 벌이로 갑자기 스탑이 됐을 때 막 이런 것들이 그려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큰 오빠는 많이 받았는데 이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이 살아생전에 마중물을 미리미리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자산 간에 그 공평하게 느껴지게끔 해야지 네. 상속 다툼이 진짜 없다라고 나는 본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게 안 되더라도 네. 재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하다못해 유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증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를 꼭 남겨놔라. 그리고 상속인 분들한테도 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상속인 분들도 그게 대화가 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상속의 재산의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전화나 문자는 하지 마라. 네. 무조건 만나서 얘기해라. 만나서 해라. 텍스트에 엄청난 감정이 생긴다라는 걸 그때 맞아요. 많이 느껴하시더라고요. 오해가 생길 예. 수 있어요. 그 어떤 문장을 써도 뾰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경험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산 다툼과 상속세는 다르다. 왜냐하면 재산 다툼 각자 얼마를 가져갈지에 대한 네네.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상속세는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서 내는 거라 네네. 같이 그때는 손을 잡으셔야 된다. 이분이 안 내면 선생님이 내셔야 됩니다. 왜냐 연대납세니까. 네.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요. 상속세 나는 모르겠어 해가지고 신고서를 못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속세가 10억이면 그 다음날 바로 가산세가 2억이 붙으니까 예, 무신고 가산세. 네. 그리고 다툼 다 끝나고 나서 세금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아니 그때 신고 당신이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고 해서 신고를 못 하지 않았냐니까. 그때서야 이제 확 와닿으시는 거죠. 안 내도 되는 돈을. 신고 기간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불리는 짓은 하지 말고 좀 협의 볼 거는 이런 걸로 또 협의는 봐야 된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스톱 서비스 받으면 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재산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상속세를 대신 냈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걸 우리는 증여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주택을 받는다라는 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비과세라 생각했는데 비과세를 이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고.